한국에는 온갖 횡포에 가까운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아나무인 국가 일본에서도 꼼짝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이 납북 문제는 북한과 관련된 사항 중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중들의 관심도도 가장 높습니다. 특히 요코타 메구미는 일본에서 납치하면 모두 그녀를 떠올릴 정도로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일본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북한 정권을 규탄할 때 항상 언급되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녀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는 물론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아베 총리는 납북 문제를 정치적 자산으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일본 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납치의 아베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입니다. 세습 의원으로서 딱히 내세울 경력도 없던 그가 유력 정치인으로의 반열에 들 수 있었던 정치적 자산도 바로 납북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아베 총리는 스스로도 납북 문제 해결을 자신의 최대 정치적 사명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말로만 납북자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지 막상 성과를 이룬 것은 없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조차 납치 피해자들을 죽게 내버려둔 아베 신조의 맹렬한 면면 등의 저서를 통해 아베 총리가 납북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 요코타 메구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납북 피해자 가족회의 전 사무국장 하이케 도우루는 바로 아베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감정적 여론에 영합하며 그간 일본 국민의 기대치를 한껏 높여놨지만 해놓은 건 개뿔도 없이 물러나며 통탄스럽다는 퇴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와 아베 신조와의 특별한 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가와 아베가 18년 동안 정치적 동지 관계를 이어올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주간 프레지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와의 교류는 언제부터였는가라는 질문에 지난 2002년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 입항 금지 법률을 만들 때부터 아베 총리는 납북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대해 동의하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나의 발언을 알게 된 아베 씨가 연락해서 전적으로 협력하고 싶다고 말해줬다. 아베 총리의 국가관이 매우 매력적이었다. 이런 사람을 언젠가 총리로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부터 요코타 시게루 씨가 사망하면서 딸인 메구미 씨와 만날 수 없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을 붙이지 않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총리 아베 신조 또한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며 정상회담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자신만큼은 어떻게든 북한과의 만남을 성사시켜 납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을 만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일본의 움직임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더욱 위험해지는 미일 동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결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어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매체는 현재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동맹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는 것도 대조선 침략과 아시아 태평양 전략 실현에 일본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지역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려는 미국과 상전을 등에 업고 군사 대국화와 아시아 재침 야망을 이뤄보려는 일본 사이의 공탁, 결탁의 산물이다. 역사적으로 미일의 침략적 결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민들에게 재난의 화근이 되었다. 미국과 일본이 세계재패와 재침 야망에 들떠 군사적 결탁에 광분하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스스로 자멸의 함정을 파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활로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은 아베 신조 총리와 같다고 말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지만,
정작 북한에서는 자멸의 함정을 파는 어리석은 짓이나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에서는 이례적으로 지소미아와 관련해 논평을 내놨는데요.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인 통신일보는 민심에 역행하는 배신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 보도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협정 종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피했다. 지소미아는 민족의 지향과 의지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다. 종료 통보 시한을 침묵으로 어물쩍 넘긴 것은 상전의 요구라면 민족적 존엄도 이익도 서슴없이 희생시키는 추악한 추태다. 한국의 각 계층 속에서 당국에 대한 비난과 조소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게 유독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서슴없이 쏟아내는 데 반해 사이가 소원해졌다가 최근에 다시 좋아진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미 국무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상태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보고와 정보를 들었지만 언급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많은 도전을 겪어왔다. 그들의 경제적 도전이 있었고 나라 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도 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그들의 이러한 일련의 도전을 지원하길 바란다. 그런 다음 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을 위한 최선은 완전한 비핵화와 이로 인해 이어지는 북한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라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한 진지한 대화를 하길 바란다. 나는 행정부에 처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을 위해 김 위원장을 만난 첫 미국인이다. 역사적 싱가포르 방문은 우리를 언젠가는 완전히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 그게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임무였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스가 발간한 경로를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이 지난 2017년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를 발사했을 때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치한 장소까지 거리를 계산해 그 거리만큼 동해로 대응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승인에 따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군 전술미사일 발사를 명령했고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300km를 날아갔습니다. 우드워드는 미국의 미사일 발사 지점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장소, 위성사진상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텐트와 정확히 같은 거리였다고 적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5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트럼프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북한과 전쟁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맞다. 그 누가 아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갔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다. 결말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끝날지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최근 외교 정세를 보면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북한도 미국이랑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은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 보면 이해 관계에 따라 관계가 급변하는 게 마치 인간관계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어제까지는 정말 절친한 친구였다가도 문제가 생겨서 서로 서운한 마음이 들고 결국 싸움을 하게 돼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잘 좁혀가야 하는 법인데 국제관계도 잘 좁혀가서 상종 못할 국가는 멀리하고 친구로 둘 국가는 가까이 둬야겠습니다. 전에 일본에 지진 났을 때처럼 국민들이 1000억 원 성금 모아서 보내는 일은 없어야겠죠.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완전한 친구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나만의 빛깔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중국산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받았더니 80% 가까이 오류를 보였다. 체코 모라비아 실레지아주에서 사용된 중국산 코로나19 신속 검사 키트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위생사인 파블라 스베르시노바 씨가 24일 지역위기 담당 회의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오스트라바 대학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불행하게도 오류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더 많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검사 키트는 항체가 있어야만 반응하기 때문에 제대로 양성 결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스베르시노바 씨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산 키트에서 가짜 양성, 가짜 음성이 나왔는데 전통적인 검사 방법으로 이 검사 키트의 오류 여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따라서 이 중국산 키트는 격리가 거의 끝나가고 이전에 양성 반응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에게만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이지만 사실상 이 중국산 신속 진단 키트가 감염 초기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역으로 인정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검사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도는 생명과 직결돼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높은 장벽을 넘어 잇따라 시판 승인을 받고 있다. 미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오상 헬스케어, 시젠, SD 바이오 센서는 최근 연이어 FDA에서 코로나19 진단 키트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코로나19의 특정 유전자 염기 서열을 증폭해 진단하는 RT-PCR 검사법이다. 승인에 따라 국산 코로나 키트 3개 제품은 미국 전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 진단업체들은 주정부에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의 진단키트를 공급해왔다. 하지만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면 미국 전역에서 민간, 공공기관 가릴 것 없이 자유로운 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수출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업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오상 헬스케어는 현재 세계 30여 개국으로부터 수주한 코로나19 진단키트 물량이 누적 1000만 개를 넘었다.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모로코,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등에 공급했다. 시제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60여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시제는 미국의 주요 검증기관들이 자사의 자동검사 시스템을 통한 대량 검사를 곧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D 바이오 센서는 미국, 호주, 파라과이, 독일, 칠레, 케냐, 페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캐나다, 프랑스, 터키, 인도네시아 등 60여 개국에 수출 중이다. 현재까지 국내외 출고량은 약 100만 테스트 분량이다. 물량 확대에 대비해 생산 능력도 확충하고 있다. 오상 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미국 수출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공급에 문제없도록 생산 능력을 확충해놓은 상태라며 미국뿐 아니라 개별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한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인도, 카타르 등에서도 수출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젠 관계자는 FDA의 긴급 사용 승인으로 미국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생산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계 회사 외에도 솔젠트, 랩지노믹스, 웰스바이오, 코젠바이오텍 등이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또 휴마시스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가 미국 FDA에 제품 등록되면서 공급 가능해졌다. RT-PCR 진단 키트와 달리 항체 진단 키트는 제품 등록만으로도 미국 내 공급이 가능하다. 존스 홉킨스대 코로나19 실시간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26일 오전 5시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87만 1493명으로 하루 새 45,776명이 증가했고 사망자는 20만 2,533명, 격리 해제자 수는 83만 3,485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조지아주, 오클라호마주, 알래스카주 등 여러 주가 전문가들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각종 사업장과 상가의 문을 열도록 허용했으며 인도를 비롯한 일부 감염이 심한 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규제를 해제했다. 이에 미국 대부분 주와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의 규제 해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조지아 남부에서 문신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러스 앤더슨은 24일 다시 문을 열고 이미 50에서 60명의 손님을 맞았다며 문신 기술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조지아주 라이언스덴
피트니스 체인점의 창업자 션 킹브리치 대표는 주 정부의 영업 재개 허가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 시내의 체육관들의 문을 한동안 더 닫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제 와서 너무 성급하게 문을 열면 틀림없이 감염자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의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그는 말했다. 인도에서도 13억 인구의 대부분이 술과 식료품에서 휴대전화까지 온 간물건 구입을 의존하고 있는 동네 상점들에 대해 영업 재개 허용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사망자가 775명 이상 발생해 최악의 감염 지역으로 규정한 빈민구역과 전국의 빈곤층 거리에 대해서는 격리 명령을 거두지 않고 철저하게 이동을 금지시켜 주민들의 고통이 극에 이르고 있다. 인도는 지난주부터 지방의 생산공장과 농장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다. 지난달 24일 봉쇄 명령이 내린 뒤 수백만 명이 실직과 형제난에 내몰려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10일째 신규 사망자가 없는 중국과 8일째 신규 환자가 10명 이내로 발생하고 있는 한국 등이 조심스럽게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재확산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일부 규제를 풀거나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패턴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한 달 동안 전국의 3분의 2 지역에서 실시한 통행 금지를 24일 일부 해제했다가 하루 뒤 46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최고 기록이 나오면서 다시 27일까지 봉쇄를 연장했다. 노르웨이는 500명 이상 집회 금지를 9월 1일까지로 대폭 연장했다.